네, 지금부터 7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7차 시부터는 김완중 선생님께서 하시기로 했는데 제가 고참인 관계로 그냥 7차 시를 하겠다라고 제가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단원이었던 고대 사회의 종교와 사상,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고대 사회의 정치에 관련된 부분을 공부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종교 중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바로 이 유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유학, 그리고 불교, 그리고 도교, 그리고 풍수지리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삼국의 유학. 자, 그러면 유학도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것이 우리나라에 언제 전래에 들어왔냐? 정확한 건 사실은 잘 모릅니다. 언제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게 되는데, 중국으로부터 전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뭐와 함께 전래가 되냐? 한자가 전래가 되면서, 이 한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유학도 함께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게 되냐?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되냐면은 주로 이것은 보게 되면은 도덕의 규범, 처음에는 도덕 규범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유교의 규범이라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뭐가 됩니까? 충, 그리고 효, 그리고 신, 이런 어떤 도덕의 규범과 함께 우리나라에 전래를 해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수용이 되는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어떤 목적으로 들어오게 되냐면, 첫 번째 국가의 통치, 국가의 통치와 관련해서 통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게 됩니까? 왕에게 뭐가 필요하죠? 국왕에게 충성이라든지 충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교에서 보게 되면 바로 이 민생 안정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조금 생소할까요? 민생 안정이라는 것 뭐냐면은, 우리가 왕에게 충성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왕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백성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 백성들이 등 따시고 배불러야 됩니다. 한마디로 민생 안정에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봐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도 또 누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인재를 등용하게 된다. 교육이 필요하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실무에 능한, 정치 실무에 능한 이제 학자들이라든지 혹은 관료를 양성하게 되는 이런 목적과 결부가 되어서 이제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두 가지는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기만 하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삼국의 유학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유학이 발달하게 되느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우선 고구려 보겠습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유학을 교육하기 위해서 뭘 설립하게 되죠? 소수림한테 태학을 설립하게 된다. 어디에다가? 중앙에다가 태학을 설립하게 된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경당이 설립되게 된다. 경당 언제? 어디입니까? 이건 지방이 되게 되죠. 근데 이 경당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록에는 별로 없고, 이 중국의 역사서, 예를 들면 수서라든지 당서를 보게 되면은 이 경당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심화학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당은 언제 만들어졌냐? 경당은 언제 만들어졌냐? 평양 천도 이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평양 천도 이후가 되게 된다. 어느 왕 때가 되죠? 그렇죠. 장수왕 때. 요때쯤 만들어지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상은 누구냐면 미혼의 청소년. 미혼의 청소년들이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신분에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평민의 자제도 가능하다. 그래서 중국식 기록을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적한 마을에 비천한 집 아들도, 그 다음에 아주 잘 사는 이런 집안의 자식도 모두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천하다라고 해서 천민, 노비가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평민의 자제도 교육이 가능하다.
그리고 교육의 내용은 뭐냐면 한학과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무술을 교육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경당에 대한 심화학습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하나 배우면 될 건데 이의를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제의 경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 백제는 이 오경 박사가 나온다. 1절부터 오경 박사님입니다. 어떤 박사? 오경. 유교의 오경, 뭐 예를 들면 역경, 시경, 뭐 춘추, 예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어떤 오경을 가리키는 박사가 있었다. 유학이 발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이 흑치상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묘비병이 나오게 되는데 묘비명이 이제 나오게 된다. 이 흑지상지라고 하는 인물은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할까 그러다가 넘어왔는데 백제의 부운동을 주도했던 장군 중에 한 사람이 흑지상지입니다. 근데 이 흑지상지는 결국은 백제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당나라로 건너가고 당에서 이제 뭐 높은 관직은 아니지만 관직 생활을 하다가 결국 당에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흑지상지의 묘비명이 발견되게 됩니다. 중국의 그 낙양, 그래서 하남성에 있는 낙양에서 이제 발견이 되게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흑지상지가 어릴 때부터 영특하였고 그러면서 뭘 했냐면은 사기를 공부하였고 그리고 한서를 공부했다. 그러니까 역사서를 공부하게 되는 등 이렇게 유학이 발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자료가 또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백제에서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부여에서 발견된 목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간. 그러니까 이런 대나무 이렇게 길쭉한 대나무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이 나오는데 이건 잠시 후에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신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신라로 넘어가게 되면은 신라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알고 있죠? 이 세속옥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원광법사 스님입니다. 스님이 무슨 유교와 관련해 세속오계가 나오게 되냐? 이 세속오계라고 하는 것은 원광법사가 이 화랑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5가지 계율입니다. 뭐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 편 효도하고 그 다음에 뭐 친구들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는 물러서지 말고 그리고 뭐 살생을 할 때는 가려서 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나라의 충성 부모에 대한 효도, 친구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세속오계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이 세속오계를 통해서 신라에서 바로 뭐가 되게 되냐면 요거 하나 여러분들 메모해 주면 좋습니다. 사회윤리와 국가정신의 확립입니다. 사회윤리와 국가정신을 확립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여기 나오게 되는 세속오계의 의미가 되어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신서기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임신서기석 2명의 화랑이 임신년에 약속한 것을 돌에 새겨놓은 것이 되게 되는데 이건 역시 잠시 후에 표를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진흥왕의 순수비. 자, 진흥왕의 순수비 중에서 황초령비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황초령비 여기에서도 유학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표를 통해서 배우겠지만 어쨌든 이 백제에서 나온 목간 그리고 진흥왕의 순수비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가 인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것이 인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은 여러분들이 잠시 후 PPT를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삼국시대 유학과 관련되었던 유물 3가지를 일단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나오는 것이 백제의 목간이 해당되겠습니다. 목간, 오늘로 따지면 편지와 같은 뭐 그런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게 되는데 이 백제의 목간은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 거냐 하면은 부여에서 이제 발견이 되게 되는데요. 만들어진 시기는 대체적으로 이 의자왕 때로 추정이 되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간의 내용 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 논어에 제일 먼저 나온 하기편에서 공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나오게 되냐면요. 자왈 하기 시습지 불력 열어라.
뭐 우리가 해석을 해보게 되면 배우고 또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라고 하는 논어의 중요한 내용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백제인 목간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료, 요거는 바로 뭐냐? 위에 나와 있는 임신서기석이 되게 됩니다. 신라 경주에서 발견이 된 것이 되는데요. 이 임신서기석은 언제 만들어졌냐 하는 것은 두 가지 학설이 나옵니다. 하나는 진흥왕 13년, 552년에 만들어졌다. 또 하나는 진평왕 34년, 612년에 만들어졌다. 뭐 연도는 그다지 중요하진 않겠죠. 어쨌든 이 임신서기석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 이 내용에서 두 명의 화랑이 하늘에 두고 맹세를 합니다. 뭐라고 맹세를 하게 되냐면 3년간 충도를 지키고 과실 없이 살기를 맹세한다. 그러니까 3년간 나라에 충성을 하면서 아무런 과실, 잘못함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잘 살아보겠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시경과 상서와 예기와 춘추전, 즉 유학의 중요한 서적들이죠. 이것을 역시 3년간 습득할 것을 맹세했던 그런 내용, 이른바 임신서기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세 번째 자료는 여러분들 지난번 배워서 알고 있을 겁니다. 신흥왕이 영토를 넓힌 다음에 4개의 순수비를 만들게 되죠. 뭐 창령비, 북한산 순수비, 마운령비, 그리고 이 황초령비, 이렇게 이제 만들게 내게 되는데, 요거는 바로 황초령비에 해당하게 됩니다. 요거는 어디서 발견이 되고 있냐면은 북한이죠. 함경남도 함흥에서 이제 지금까지 있게 되는데, 여기의 내용을 보게 돼도 역시 논어 헌문에 수기안민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자기를 수양하여 백성을 편하게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여기 나오는 황초령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 어떤 것과 관련된다? 유학과 관련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북국어 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29쪽에 해당합니다. 29쪽입니다. 남북국어 유학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신라가 이제 의 경우를 보게 되면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보면 유교 정치 이념이 강조가 되고 있다. 첫 번째, 유교 정치 이념, 유교 정치 이념이 이제 강조가 되게 된다. 자, 언제 이유가 되죠? 우리 배웠죠? 신라가 왕권을 강화시키게 되는 것, 신라의 중대가 되게 된다. 언제 이후부터? 무열왕 이후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무열왕 이후서부터는 유교 정치님을 강조한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 알고 있죠? 뭐 때문에 그렇다? 왕권을 강화하는 그 도구로 이용하게 되면서 유교 정치 이념을 강조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좀 더 하나 더 얘기하자면 결국 유교 정치 이념을 강조해서 뭐 하겠다? 왕권을 강화한다. 그럼 반대로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그렇죠. 진골귀족 세력을 억압하게 되는, 진골귀족 세력을 억압하게 되는 이런 목적으로 유교 정치 이념을 강조해 나오게 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두 번째는 유교를 진흥하기 위한 유학을 진흥하기 위한 교육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국립대학이 또 뭐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국학이 만들어지게 된다. 신문학 때 국학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뭐가 나오게 되냐면 이른바 독서 상품과가 실시가 되게 된다. 여기 나오는 독서 상품과 우리 심화학습 한번 해볼까요? 독서 뭐 하는 겁니까? 책을 읽는 거죠. 그래서 독서, 책을 읽는 양, 책을 읽었던 그 어떤 학문의 깊이에 따라서 몇 등급으로? 3등급으로 나누게 된다. 그 당시에도 등급이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활용되었냐면 원성왕 때 국학의 졸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국립대학이었던 국학을 졸업하게 되면 무조건 관직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테스트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졸업생이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적에 따라서 몇 개의 등급으로 이제 나누게 된다. 3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서 관리로 임명하게 되는 것이 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독서 상품과는 뭐에 따라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학문의 능력이죠. 학문의 능력에 따라서 관리로 임명하겠다. 그렇게 되게 되니까 기득권을 쥐고 있는 진골귀족의 입장 어떨까요? 진골귀족의 입장에서 그 좋은 거다? 아니죠. 어떻게 된다? 그렇죠. 진골귀족 입장에서는 이것을 반대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제대로 시행은 되겠다?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서 상품권으로 인해서 학문을 보급하는 데 기여하게 되는 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여러분들이 선배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선생님 실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라고 하면은 결론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잘 안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통일신라 때 오게 되면은 많은 학자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발에는 조금 더 정리하고요. 학자들이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학자들이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뭐 여러 학자 나옵니다. 제일 먼저 누가 나오냐? 강수라는 학자가 나오게 됩니다. 강수. 삼국사기 강수전범이 이렇게 나오죠. 태어났는데 애가 머리가 툭 튀어나왔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어따 그놈 되게 강하네. 뭐가 강해? 머리가 강하다. 강수입니다. 그래서 이 강수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는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강수는 원래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가야 인물입니다. 가야 사람인데 당나라의 그 서린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신라에 국서를 보냈는데 내용이 너무 난해하고 어려운 내용이 와서 사람들이 해결을 하지 못하자 누가 추천을 합니다. 이 강수라는 친구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이 친구 어디 사냐? 중흥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게 되면은 충주에 살고 있었죠. 그래서 강수가 와서 읽어본 다음에 서린귀에게 답을 쓰게 된다. 그래서 쓴 글이 답 서린귀서라는 걸 쓰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강수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에 능한 사람이다? 외교문서 작성. 외교문서 작성에 매우 능했던 인물이 바로 여기 나오는 강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김대문이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자, 이 김대문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분은 성이 김씨입니다. 여러분 감이 오죠? 바로 진골귀족이죠. 진골귀족 출신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김대문이라고 하는 분, 뭐 여러 가지 책을 쓰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 국경선, 당시 신라의 국경에 해당하게 되는 한산이라는 곳에 도독으로 활동을 하다가 그 동네의 풍습이라든지 그 동네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옮겨온 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한산기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역대 스님들 중에서 똑똑한 스님들을 기록했던 고승전, 그 다음에 화랑에 대한 얘기, 화랑세기와 같은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데 지금 김대문은 누구 걸 쓴 겁니까? 중국 거? 아니죠. 바로 누구? 우리 걸 쓰게 되죠. 그래서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문화를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문화를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누굽니까? 설총이 나오고 있죠. 원효 아들이죠. 저기 스님도 결혼을 합니까? 원효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속공주와 결혼해서 난 아들이 바로 이 설총입니다. 거꾸로 얘기하자면 원효의 송명은 성씨가 뭐냐? 설씨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육두품 출신의 이 설총이라고 하는 분 뭐하냐? 이두문자를 정리하게 됩니다. 자, 이두문자를 이제 정리를 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이두문자라고 하는 것은 뭐 선생님은 한국사 선생님이니까 잘 모르지만은 우리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서 우리의 글을 표현했던 것, 이것이 이두문자라고 이해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좀 더 모르겠으면 국어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것이 센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냐? 비운의 역사가 바로 누가 나오죠? 최치원이라고 하는 인물. 자, 이런 인물들이 이제 활동을 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최치원도 어떤 사람입니까? 육두품 출신이었죠. 도당 유학생이었죠. 당에서 빈곤과, 당에서 외국인을 위해서 마련한 과거 제도를 빈곤과라고 합니다. 거기 급제를 했죠. 황소의 난이 일어났을 때 황소 경문을 썼죠. 대단한 인물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진성여왕 때입니다. 자, 이때 와서 시무십조를 올립니다. 이제 신라가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대로 될까요? 안 되겠죠. 누가 반대합니까? 진골귀족들이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 여기 나오는 시무십조 내용 중에서 보면은 핵심 내용이 왕권을 강화하고 보다 능력에 따라서 관리를 임명하게 되는 과거제를 주장하는 내용이 일부 보입니다.
주의할 것은 과거제가 뭐 제대로 이걸 하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거 어떻게 했느냐라고 이렇게 운을 띄워보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뭐 그러니까 당연히 진골귀족의 반대가 있고 진골귀족의 반대로 인해서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에피소드 하나 얘기할까요? 채치원의 호가 해운입니다. 그래서 채치원이 말년에 바닷가에서 거주하고 있던 그곳이 바로 부산에 있는 해운대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이런 학자들의 활동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해의 경우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발해의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유교와 관련해서 이제 뭐가 나오면, 유교 정치가 강조되고 있다. 유교 정치가 강조되고 있다. 여러분 잘 알죠? 유교 정치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발해 육부의 명칭 뭐 사용했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호, 예병, 형공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충, 인, 의, 지, 예신. 바로 유교의 덕목을 사용했다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학 교육을 또한 강조하게 됩니다. 유학 교육을 강조를 해 나오게 된다. 그래서 국립대학에 또 뭘 설치하게 되죠? 주자감을 설치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잠시 얘기했습니다. 당의 빈곤과의 다수의 급제자가 이제 나오게 된다. 심지어는 신라와 서로 대립할 정도로 많은 그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빈곤과 누구를 위해 마련한 거라고 그랬죠? 외국인을 위해서 마련한 과거제도입니다. 이렇듯이 발해에서도 이제 유학이 발달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단원이었던 신라말의 유학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라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언제가 됩니까? 신라하대가 되겠죠. 신라하대 어떤 시기였습니까? 정치적으로 불안했죠. 왜? 왕권이 약화되고 누가 강해집니까? 진골귀족 세력들이 강화되고 그 진골귀족 세력들이 강화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중앙 집권력도 약화되게 되고 지방의 통제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신라 말의 유학에서의 그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신라 중대에서의 역할은 아까 얘기했죠. 왕권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왕권을 밀어주고 귀족을 억압하고 이렇게 되지만 신라 하대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역할이 바뀌겠죠.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게 되고 사회의 모순을 이제 비판을 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뭐라냐면 개혁을 주장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앞서 우리 봤잖아요. 바로 누구? 최치원 이런 사람들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주로 이제 이런 개혁을 주장했던 인물들이 바로 누가 되게 되냐? 바로 여기는 도당 유학생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개 이제 어느 출신이냐? 육두품 출신들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도당 유학생, 당나라의 도는 건널도입니다. 당으로 건너간 유학생들 대부분이 누구였다? 육두품이 되게 된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귀 학생이라고 합니다. 자, 용어 생소하죠? 용어 생소합니다. 기억해 둡니다. 수귀 학생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이른바 삼최가 나오게 되죠. 누가 나오게 되냐면 여러분 알고 있는 최치원.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게 되면 최승우. 그 다음에 최언위.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특히 최언이라고 하는 분은 고려가 건국되고 난 다음에 고려 태주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분이 바로 이 최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뭘 하겠습니까? 도당 유학생들은 능력이 있어. 그러나 사회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골품제의 모순을 비판하게 된다. 골품제의 모순을 이제 비판을 해 나오게 되는 이런 인물들이 되어지게 된다. 그리고 지배체제를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위에 나오는 개혁을 요구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된다. 그러나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진골귀족이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진골귀족의 반대로 인해서 개혁은 제대로 된다 안 된다? 제대로 되지를 않는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사람들의 성향은 친신라다 반신라다 반신라적 성향으로 이제 이 사람들은 돌아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누구랑 손을 잡게 됩니까?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누구? 호족과 결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그런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의의가 되겠죠. 바로 뭐죠? 새로운 사회, 잘못 썼네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를 건설하려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하려는 방향을 이제 제시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가 되게 될까요? 바로 고려 건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왜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새로운 시대라고 얘기를 할까요? 나중에 고려시대 배우겠지만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얘기할까요? 먼저 첫 번째, 고려 건국의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호족들이죠. 자, 이 호족들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본인의 능력이었잖아요. 그걸 도와줬던 육두품 능력이었잖아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고 기회가 많아지죠. 그러다가 이제 광종 때 가면은 과거제도가 시행되고 새로운 사회 맞죠. 그렇죠? 이런 사회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쪽이 나오는 두 번째 단원으로 갑니다. 불교와 도교와 풍수지리설은 고대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제목이 너무 길어서 불교, 도교, 풍수지리설 이렇게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30쪽에 해당합니다. 30쪽에 나오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고대 사회 천신사상입니다. 사실 이건 뭐 거의 안 해도 되는 건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잠깐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천신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어디가 됩니까? 하늘. 이 하늘이 최고의 신이다. 하늘이 최고의 신이다. 또 뭐 하늘에 있는 존재, 그분이 바로 어느 거냐? 초월적인 힘을 갖고 있다. 초월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천신사상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신사상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건 언제가 되냐면 청동기 시대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단군신화 배웠죠? 단군신화를 배우게 되면 환인의 서자 환웅, 단군이 아버지죠. 어디로부터 내려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된다. 보통 우리가 이거를 천손사상, 하늘의 자손이다. 이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군이 왜 우리 아버지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앞서 우리 김한중 선생님이 잘 배웠죠. 청동기 시대 뭐가 나타납니까? 계급이 등장했죠. 나는 지배자야. 너희 피지배자를 내가 다스려야 돼. 근데 너하고 똑같다. 이거 폼 안 나죠?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너하고 너하고 달라. 우리는 조상이 하늘에서부터 왔어. 그래서 내가 너를 다스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뭐 하기 위해서?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배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과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적 목적과 결부가 되어서 이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기 국가 시대로 오게 되면은 부여 고구려 같은 초기 국가 시기로 오게 되면 각종 제천 행사가 열리게 되죠. 하늘의 제사를 지내게 된다. 뭐 부여에는 영고, 고구려의 동맹 뭐 이런 걸 나오고 있죠. 제천 행사, 추수감사절, 그런 개념도 있겠죠. 뭔가 1년이 지나가게 되니까 하늘의 제사를 지내서 뭐 하겠다 이런 개념도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죠. 부여만 가지고 예를 들어볼까요? 부여가 5부족 연맹체였죠. 왕이 있는 부족,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자, 이런 부족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족들이 원래는 각기 생활을 하다가 연맹체 형태로 이제 모여서 부여가 되었습니다. 사이가 늘 좋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어떨 땐 좋지만 어떨 땐 서로 갈등과 대립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러면 그 갈등과 대립이 나왔을 때 놔둬야 될까? 아니죠. 어느 순간에는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을에 제천 행사를 엽니다. 야, 우리 1년 동안 서운한 거 많았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우리 사이좋게 잘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부족 간의 결속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가 된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뭡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그렇고 뭡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겁니다. 내가 하늘의 자손이다.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권력 유지하는 겁니다. 삼국시대 안 그렇겠습니까? 왕실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실에서는 원래 우리 시조는 어디로부터 있다? 하늘에 있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늘에 있으니까 또 뭐합니까? 하늘에 대해서 뭐 하게 된다? 제사 지내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신사상 절대로 고민할 거 없다. 하나만 기억하자. 바로 뭐?
권력자들이 권력을 이용하는데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불교로 들어가겠습니다. 불교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시간 관계상 삼국의 불교 수용까지,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30에서 31쪽 윗부분, 거기까지가 해당되게 되는데, 불교는 그럼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오게 되냐? 삼국이 언제로? 중앙집권국가, 삼국이 중앙이네요. 중앙집권국가로 성장할 때, 중앙집권국가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성립하게 될 때, 이제 뭐 하게 되냐? 성립하게 될 때, 어디를 중심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냐면은 왕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용이 되어지게 된다. 자,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왕이 불교를 통해서 뭐에 이용하겠다? 중앙집권에 이용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게 되는 거죠. 뭐 여러분 국가의 발전 과정을 배워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각지에 있었던 부족들, 이 부족이 부족 연맹체로 발달하고 연맹왕국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는 중앙집권 국가, 왕이 중심이 되는, 말 그대로 모든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되는 이런 국가가 되겠을 때, 왕권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각 부족들이 갖고 있는 전통을 하나로 아우를 필요가 있다. 그거를 하나로 아우르기 위해서는 보다 차원 높은 고등 종교의 필요성, 그것이 바로 불교 수용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불교가 이렇게 해서 수용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왕실을 중심으로 받아들여서 뭐 하는 데 이용한다? 국가의 통합을 이용해서 이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되는 시기는 대개 이제 뭐 4세기 됐죠. 뭐 안 써도 되겠죠? 고구려는 4세기 소수림왕 때, 백제도 4세기 침류왕 때, 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설명했듯이 5세기에 들어왔으나 6세기 법흥왕 때 이제 공인된다. 뭐 그런 내용들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전파 과정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어디에 들어왔다? 그렇습니다. 들어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귀족 사회로 전례가 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까요? 왕실로 들어왔을 때 불교가 수용되게 되고, 그리고 귀족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귀족을 통해서 이 불교가 어느 정도 국가의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쓰는 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러면서 귀족들에게 불교가 전파되어가는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과정에서 나오는 사상들이 나오는데 세 가지 사상 지금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게 있다. 왕즉불 사상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 자, 이거 신라 진평왕 때쯤 되면 이제 이 왕즉불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왕이 즉 부처다. 왕이 부처인가요? 부처 아니죠. 부처가 곧 왕이다?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자, 왕이 있다. 여기 부처가 있다. 이렇게 되게 되죠. 우리 일반 백성입니다. 우리 일반 백성, 나나 김한중 선생님이나 똑같은 일반 백성이죠. 자, 우리의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왕을 모시게 되는 우리도 뭐가 되죠? 신민이다. 신화된 백성이야. 그리고 또 우리는 똑같은 부처님을 모시게 되는 뭐가 된다? 신도야.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왕을 모시는 신화된 백성이면서 또 같은 부처님을 모시는 신도, 요 개념을 일치시켜 나가게 된다. 그래서 왕이 곧 부처라는 이런 개념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왕즉불 사상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것을 뭐 하는데 이용하게 된다? 잘 알고 있죠? 왕권을 강화하는데 이용을 하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뭐가 나오게 되냐?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불교식 왕명이 사용된 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 나오죠. 불교식 왕명이 사용되었다. 우리 지난번에 불교식 왕명이 사용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잠깐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언제 해당되게 됩니까? 신라로 봤을 때는 삼국유사에 의한 분류법에 의하면 이때가 언제 해당돼? 중고기에 해당하게 된다. 언제부터가 되게 됩니까? 법흥왕서부터 언제까지? 진덕여왕 때까지, 요때까지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불교식 왕명이 사용되었다. 뭐 대표적인 왕들, 법흥왕, 불교 공인, 그 이해하면 되겠죠. 진흥왕,
조금 많은데 이 진흥왕 때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뭐 황룡사를 만들었다든지 불교의 교단을 정비했다든지 그 다음에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우겠습니다만 팔관회가 개최가 된다든지 혹은 백좌강회와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나오는 진흥왕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좌강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가의 안위를 비는 불경이 있습니다. 그게 인왕경이거든요. 함께 인왕경을 읽으면서 하는 법회를 뭐 있다. 이게 그것을 백좌강회라고 한다. 어느 왕 때? 진흥왕 때가 됩니다. 뭐 진표왕 때 세소고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뭐 앞으로 배우겠습니다만 선덕여왕 때 오면 뭡니까? 황룡사 구축목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식 왕명과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둘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업설이라고 하는 게 있다. 자, 우리가 이 업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있죠. 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불교에서 나오게 되는 세 번째 볼 거니까 윤회사상. 수업을 마치는 종이 치고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을 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3분만 더 여러분 시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업설이라고 할 때 이 업은 뭐 하는 거냐면 윤회사상, 인간이 죽으면 다음 세상이 오게 되는데 인간이 어떤 업을 쌓느냐.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은 내가 전생의 내가 한 행동, 전생의 내가 한 소행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받게 되는 응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생에 훌륭하게 살았다 라고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잘 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되죠. 그걸 업이라고 합니다. 전생에 쌓은 것을 지금 받는 것을 업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왕이나 귀족 얼마나 잘 타고났겠습니까? 아니 윤회사상에서 보게 되면 인간이 죽으면은 윤회사상에 6가지 세상이 있다고 그래요. 제일 밑에 지옥이 있고 뭐 그 다음에 아귀들이 사는 데가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축생 짐승이 되는 것도 있고 그 위에 뭐 아수라 영화도 있었죠. 막 맨날 화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 인간 세계에 있고 천신 세계에 있고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인간으로 태어났다. 잘 태어났죠. 그런데 그 인간 중에도 누구는 귀족이고 누구는 평민이다. 요거는 업의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귀족 중심의 신분 질서를 정당화하기 위한 신분 질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다. 그리고 윤회사상 좀 전에 연결될 수 있는 거죠. 바로 뭐 하는 거다? 개인의 윤리의식. 내가 지금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윤리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되는 높이는데 이제 기여하게 되는 이런 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국의 불교 수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 제 8차 시간이 되게 되면은 통일신라의 불교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신라말의 불교, 발해의 불교, 도교, 풍수지리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이어져 나가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